독재자와 폭군이 지배하는 치열한 세계에서 그 어떤 규칙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유럽 내 마지막 진정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동안 그의 적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그라드에 있는 그들의 소위 동맹국들이 탄약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약 8억 유로,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세르비아산 탄약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한 손으로 푸틴과 악수하고 다른 손으로는 푸틴 군대를 겨냥한 포탄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비밀 무기 거래의 내막을 공개하며 100년 된 동맹이 어떻게 깨졌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깨질 수 없다고 믿었던 유대가 한 사람 때문에 깨졌을까요? 답은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에게 있습니다. 그는 정치 균형의 달인입니다. 그는 각 진영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중 게임을 합니다. 수년 동안 이 행동은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지만 이제 그를 권좌에 머물게 했던 바로 그 능력이 그의 나라를 중대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얼굴, 친러시아 마스크는 국내와 모스크바를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치크는 러시아 제재의 서방과 계속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전통적인 보호자이자 강력한 우정의 상징으로 여기는 국내 민족주의 지지층에게 잘 먹혀듭니다. 그는 올해 초 모스크바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석한 드문 유럽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런 충성심을 대대적으로 과시합니다. 세르비아가 종종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모스크바가 유엔에서 코소보 문제에 대한 세르비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 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이 친자본, 친서방의 현실입니다. 모스크바의 친구인 척하지만 알렉산다르 부치치는 세르비아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그는 세르비아가 유럽의 대규모 탄약 비축분 판매를 준비 중임을 확인하며 매우 솔직했다고 담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팔아야 합니다. 구매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고 냉정하고 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보면 논리적이었습니다. 탄약 공장 세르비아인들에게 언젠가는 급여를 줘야 하니까요. 그는 세르비아 공장이 지금 매우 바빠 프랑스만큼이나 많은 탄약을 생산해야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작은 나라치고 생산량이 꽤 높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가 중단했던 무기 수출을 재개해 주요 정책 변화 직후 나왔습니다. 이미 세르비아를 배신했다고 비난한 크렘린궁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개적으로 뺨을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분노를 피하면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계략은 교활하고 영리합니다.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해 탄약을 우회에 전달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세르비아 방산업체들은 체코, 폴란드, 미국 같은 나토 국가들과 포탄 판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종 사용자 증명서에는 최종 목적지가 제3국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포탄들이 바로 재수출돼 전선에 갈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출된 펜타곤 문서와 여러 보고서로 소비한 탄약이 전쟁 후 비공식 경로로 이미 도착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며 부치크는 구매자들이 포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시작돼 정치적 발언이 세계적 포탄 거래 게임으로 번졌습니다. 이 비밀 시스템으로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밀 공급자가 되었고 지도자들은 이를 모른 척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베일을 벗기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세르비아산 탄약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눈 감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부치치의 공개적인 자랑과 엄청난 판매 규모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거래가 성사되고 배신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이제 대립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크렘린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습니다. 크렘린이 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모스크바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배신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수십 년간 만든 형제의 신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크렘린에게 세르비아와의 유대는 단순한 정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공통된 슬라브 정체성과 정교회 신앙, 그리고 서구의 영향에 대한 저항에 기반한 깊고 형제적인 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라브 형제들의 강력한 신화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수세기 동안 키워온 서사이며 현재의 배신감의 감정적 토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는 평화로울 때뿐 아니라 위기 때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의 수호자로 나서며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세계가 더 큰 분쟁에 빠질 뻔한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형제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1999년 6월 코소보 전쟁 직후 불안정한 평화협정이 체결됐고 나토군은 코소보 진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행동으로 러시아 장갑차 부대가 보스니아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프리스티나 국제공항 점령이었고 나토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힘의 과시였습니다. 러시아 부대는 약 200명으로 공항에 진지를 구축하고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나토 본부는 충격과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웨슬리 클라크 장군은 이를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영국 지휘관 마이크 잭슨 장군에게 활주로를 봉쇄해 러시아군 증원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전설이 되었고 잭슨 장군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클라크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찰대장이었던 젊은 영국 대위 제임스 블런트도 러시아군을 통제하고 그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령을 거부했고 심지어 자신의 장군에게 그 명령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러시아군과 나토군이 서로 마주선 채로 대치하며 공기는 갈등으로 무거워부었습니다. 치열한 고위급 협상 끝에 상황은 해결됐지만 모스크바의 메시지는 특히 세르비아인들에게 강렬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 지원을 위해 나토와 전쟁도 불사할 태세였습니다. 크렘린은 이것을 최고의 충성으로 여겼습니다. 서방이 폭격하는 동안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이익을 잊지 않으려 대담하고 극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 지도부는 큰 빚을 졌다고 느끼며 절대 완전히 갚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의 슬라브 형제 지원은 1999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은 현대까지 이어져 세계 무대에서 세르비아의 핵심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의 핵심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코소보 독립의 국제 인정에 반복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이는 세르비아가 자국 영토 주장을 지키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게 전 세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지원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생명줄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세르비아에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2008년 세르비아는 국영 석유회사 납트나 인다스트리자 SRB제 지분 대부분을 러시아 가즈프롬 네프트에 매각했습니다. 이 거래로 두 나라 경제가 얽히고 러시아는 세르비아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세르비아는 최근 터크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의 핵심 중간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르비아 가스 공급을 확보해 성공적입니다. 또한 이 파이프라인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르비아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르비아의 운명은 러시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두 나라가 공유하는 문화, 러시아 군대가 세르비아를 위해 세계대전을 감수했던 시기, 유엔에서의 지속적인 보호, 그리고 러시아가 공급하는 저렴한 가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왜 그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의 충성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크렘린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결코 깨질 수 없는 형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사를 겨냥한 세르비아 총알이 단순 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바로 그 형제로부터의 깊은 개인적 배신, 마치 등에 칼을 꽂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모든 역사와 강한 의무감, 가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내심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배신 증거가 제시되자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는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중적인 행보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엔 수출할 수 없지만 미국, 스페인, 체코 등과는 접촉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탄약 사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포탄이 중개인에게 판매된 순간 자신의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탄들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단순한 탄약 몇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당국은 세르비아가 다연장 로켓과 곡사 포용으로 수십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만 행위는 놀라운 방식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2025년 6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에서 자국 영토를 통해 포탄 운송을 승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세르비아는 단순히 자국의 포탄을 몰래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러시아는 이 공공연한 비밀을 묵인해왔지만 판매에 대한 공개적인 자랑과 명확한 운송 계약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 거래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왔고 이는 현금이 아니라 크렘린의 거친 분노로 지불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역사적인 형제와 비공식 무기 거래 이후 결국 크렘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인내심이 결국 바닥난 것이죠. 그들은 부츠크의 게임에 따르며 조용히 불만을 품었지만 공개적으로 세르비아를 유럽의 마지막 충성스러운 친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력 정치라는 냉혹한 세계에서 크렘린에게도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올해 5월에 이미 넘었고 이후 모스크바에서는 공개적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첫 신호는 평화로운 대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한 답변은 러시아 정부 내 더 강력하고 은밀한 해외 정보 기관 SVR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최고 수준의 첩보 기관으로 공개 발언은 매우 드뭅니다. 올해 5월 SVR은 예의를 버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세르비아 무기 제조업자들의 탐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르비아가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모두에게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부분은 세르비아인들이 슬라브 형제들의 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적 타격으로 형제 슬라브의 피를 언급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크렘린은 핵심 신화를 외쳤습니다. 버그라드에서는 우리는 가족인데 너희는 가족의 죽음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 판매로 얻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피로 번 돈, 즉 슬라브 형제라는 그들의 개념 자체에 대한 증오스러운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SVR은 이것을 러시아 등에 칼을 꽂으려는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푸틴 자신의 첩보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이고 잔혹한 공격을 받자 부치크는 당황했습니다. 그 압박은 무시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SVR 성명이 발표된 그날, 그는 모든 무기와 탄약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부치크가 마침내 크렘린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 수출 중단은 충성심이나 마음이 바뀌어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공개 압박 속에서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정치적 피해 통제였습니다. 부츠크는 자신의 입지를 지키며 분노한 모스크바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는 무기 의혹 조사를 위해 러시아와 공동 실무 그룹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 보여주기식에 불과했을 것이고 실제로 지속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고 푸틴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알렉산다르 부치치는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르비아는 이 상처에 큰 모욕을 더했습니다. SVR 경고 직후였습니다. 6월에 세르비아 정부는 보스니아에서 거의 1000발에 달하는 포탄의 통과를 승인했습니다. 이 운송은 옴니폴이라는 체코 회사가 주관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제 비밀 경로로 자국 포탄만 은밀히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르비아는 다른 나라의 탄약이 세르비아 영토를 통해 러시아 군인을 죽이러 가는 길목 역할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송 계약은 러시아의 최후 통첩이 무시됐고 양국 갈등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11월 몇 달 뒤 긴장이 다시 높아졌고 익숙하고 격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로바가 있었습니다.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발언으로 유명한 자로바는 부치크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로바는 러시아가 버그라드로부터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비공식 확약을 항상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이고 충격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군인들이 세르비아 탄약으로 목숨을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조차 그것을 상상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공개 질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협박과 형제 같은 옛 전술이 점점 먹히지 않았습니다. 세르비아인 다수는 이 강요된 형제를 우정이 아닌 통제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버그라드에서 세르비아가 유럽연합 국가에
무기 수출 체계를 준비한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구매자 무기 사용에 신경 쓰지 않는 기존 입장을 또 내세웁니다. 이것은 항복이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세르비아의 경제적 이익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수준의 분노로 반응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실제로 무엇을 잃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권력과 세계 영향력의 근본적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발칸반도를 문제를 일으키며 존재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무대로 여깁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라미는 러시아가 서부 발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며 유럽 안정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여러 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같은 동맹국을 통해 러시아는 나토와 유럽연합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문제에 대응해야 하며 이는 푸틴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세르비아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르비아의 독자적 행동은 러시아 영향력 약화를 세계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전략적, 상징적 손실입니다. 이 대규모 탄약 판매는 우리에게 가혹한 새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와의 우정보다 돈과 유럽과의 미래를 더 중시합니다. 러시아는 형제라 하지만 유럽연합이 훨씬 더 나은 걸 줍니다. 유럽연합은 대규모 투자와 강한 경제, 회원국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르비아가 전쟁 중 포탄 판매로 큰 이익을 내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정치 전문가들도 자주 말합니다. 세르비아는 이제 돈으로 친구를 결정하며 투자 금액에 따라 우정을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분노는 감정적 호소가 더는 통하지 않음을 자각한 반응입니다. 크렘린의 세르비아에 대한 주요 영향력 행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평할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지만 세르비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크렘린은 세르비아가 발칸반도의 마지막 주요 거점이어서 완전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르비아 수 없이는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 러시아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세르비아로부터 다른 어떤 나라에게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의 배신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크렘린의 공개적 분노는 힘이 아닌 약함과 좌절을 드러낸 극적인 연기였습니다. 발칸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끝나감을 크고 분노한 목소리로 드러냈습니다. 형제라는 가면이 깨지고 실패한 동맹의 냉혹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는 성사되었고 배신은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며 모스크바로부터의 분노에 찬 공개적인 질책도 전달되었습니다. 사실 버그라드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압력 속에 놓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에게 수년간 이어온 정치적 줄타기는 이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도 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는 대규모 시위로 뒤흔들렸습니다. 한 사례로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16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기차역 붕괴 사고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행진했습니다. 시위의 진짜 원동력은 고위층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부치치 정부에 대한 좌절감입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그가 사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와 위험한 게임을 하지만 국내 지지율은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모스크바와의 긴장에는 실질적 비용이 듭니다. 세르비아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무너지며 실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 국영 석유 회사 NIS의 지분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NIS에서요. 주유소의 비자, 마스터카드 사용 중단 안내가 붙었고 러시아는 두 회사의 지분 포기를 검토 중입니다. 크로아티아 513 파이프라인이 차단돼 세르비아 정유소가 이달 말 전에 원유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협입니다. 세르비아가 받던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특혜 계약이 올해 말 만료되며 모스크바는 갱신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으며 푸틴이 두 나라 동맹의 소중함과 대가를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결국 청구서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에 충실한 형제인 척하면서도 부치치 대통령은 비밀리에 세르비아의 군사적 대러시아 관계를 체계적으로 끊어왔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무기 구매가 어려워지자 세르비아는 크렘린과의 무기 거래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르비아는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을까요? 부치치 대통령은 최근 세르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계약 중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이 프랑스와 체결됐고 12대 라팔 전투기 구매에 270억 유로 규모라는 점입니다. 이 계약은 프랑스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2028년 인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군사 장비로의 실질적이고 장기적 전환을 뜻합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무기 거래가 막히며
러시아 장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지금의 체스판을 살펴봅시다. 한쪽에는 굴욕과 분노에 휩싸인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 내 마지막 진정한 친구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고 러시아의 대응은 공개적으로 가벼운 경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모스크바의 일부 분석가들은 이 분노가 보여주기식일 수 있으며 두 동맹국이 연출한 싸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이론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러시아에 강경하게 대응해 유럽연합에서 신뢰를 얻도록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질책이 사실은 숨겨진 호의일 수 있는 복잡한 줄다리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론은 모스크바가 실제로 참을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르비아를 유럽의 트로이 목마로 이용하는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억 유로 상당의 세르비아산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현 정책이 모스크바보다 부치치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발칸반도를 지배하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핵심 질문으로 다시 이끕니다. 단순하지만 거대한 질문이죠. 누가 진정으로 버그라드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한쪽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습니다. 그는 세르비아에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위협할 수 있죠. 그는 첩보 기관을 통해 알렉산다르 부치치의 민족주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키고 러시아가 역사적 형제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세르비아가 자신에게 진 역사적 빚 때문에 복종하길 기대하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반대편에는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있습니다. 그는 생존이 주특기인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이중 게임을 하며 무기 판매로 약 10억 달러를 모았고 자국 군대를 서방과 중국의 신형 무기로 재건해왔습니다. 부치치는 모스크바의 분노와 늘어나는 시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시민들은 부패와 느린 진전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버그라드의 진정한 지배자는 어쩌면 돈일 수 있습니다. 무기 산업에서 일하는 13,500명의 세르비아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단순한 현금이죠. 이 경제 현실은 부치치가 무시할 수 없으며 그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999년 세르비아의 생존을 위해 세계대전을 감수할 뻔하며 궁극적인 보호자로 자리매김했지만 이제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기들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푸틴은 값싼 가스, 군사 지원, 강력한 유엔 거부권으로 영원한 충성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치크는 오늘날 글로벌 지정학에서 진정한 충성심은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쪽에 받쳐진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최종수는 아직 두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중요한 질문은 굴욕과 분노에 찬 크렘린이 이번 배신에 어떤 혹독한 대가를 요구할지입니다.